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 후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달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무엇은 다 하겠지만 제가 이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32만 70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당선자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은 제26조, 제27조, 제27조 2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접전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낙승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외치며 민심을 공략했지만 보수 강세 지역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검정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검정구민들의 열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보수세가 짙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란 게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살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 한동훈은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체를 끝장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태기를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 깨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보수를 앞서 선도해 가는 방송 뉴스엔진, 저는 김종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인터뷰 시간에 제 옆에 앉아있는, 아까 뭐 벌써부터 뭐 속된 말로 난리가 났어요. 아, 신사 잘생겼어 젠틀해 뭐 이러면서 예, 맞습니다. 예, 김영우 의원 모셨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무지하게 띄워주시네요. 예, 그렇죠. 자, 김영우 의원 다 아시다시피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이고 18, 19, 20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인데 그 네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불출마를 선언해서 4년 동안 왜? 좀 이따 들어보겠지만 뭐 그렇게 3번 연속해서 제가 그때 사실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3번 연속 국회의원을 했더니 본인이 너무 소모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포천의 그 좋은 지역, 그러니까 뭐 좋다는 것은 이렇게 당선되기가 좀 그나마 자기가 잘 갖고 놨으니까 그런 지역을 스스로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너무 강직해갖고 좀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의원입니다. 왜 그때 그 불출마를 했어요,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뭐 후회도 됩니다. 아니, 한번 불출마했더니 왜 이렇게 또 국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때 네.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좀 비슷해요. 그때 이제 사실 보수가 배출한, 보수 정당이 배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뭐 박근혜 현 대통령 다 이제 수사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우리 3선 정도 되면은 우리 지은 죄가 좀 크다. 네. 예. 특히 좀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말이죠. 그래서 3선 이상은 전원 좀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 21대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김세현 의원도 그만두고 뭐 저도 그만두고 출마를 안 했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김영우 의원 그 당연히 저 출마하면 될 텐데, 왜냐하면 제가 뭐 초선, 재선, 3선 될 때 어쨌거나 그 투표율,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62%로 이제 3선 당선됐는데. 와, 62%. 예.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만두니까 사람들이 무슨 스캔들 있냐. 그리고 잘릴 건데 미리 자른 거냐 본인이. 예.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선거 훨씬 전에 이제 왜냐하면 새로 또 등장할 사람들이 선거 운동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듬해 4월이 총선인데 그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그만뒀죠. 예. 여러분, 책임을 지자 이거였죠.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수사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탄핵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중진 정치인이었더니 정치인이었잖아요. 3선은. 그러니까 우리 중진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양심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나와서 중진들 떠들어 대시는 거 보면 정말 참 가슴이 답답해. 고구마 한 10개쯤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3선 이후에 그 자리를 반납하고 와서 4년을 쉬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22대 총선에 나왔는데 그때는 졌어요. 그건 이제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포천, 연천, 가평 쪽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네. 작년에는 이제 서울 동대문 갑에 나와서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 동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잘못이죠. 뭐 이제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졌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 아시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선거 총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 학살 이것이 겹쳐지면서 한때는 저희가 20%포인트까지 앞장서서 뭐 170, 뭐 과반은 물론이고 170까지 얻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뭐 그 여사의 핸드백 파문 스캔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의정 갈등 터져 나오고 R&D 예산 삭감과 입틀막 뭐 이런 거 막 보도되고 대파에다가 무슨 회칼 발언에다가 정말 뭐 저희로서는 상상하기도 그러니까 지금 다시 되돌리기도 끔찍해서 1년 전인데요. 뭐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냥 급전직하로 지금 우리 지지도가 추락하는 그거를 지켜보는 그 심정이 야 정말 괴롭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민심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그거거든요. 늘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뭐 정치는 딴 거 있습니까? 민심인데. 맞아요. 그거하고 동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선거 유세하다 보면 이렇게 저는 이제 일산이니까 거기 이제 백마역에 2층이거든요. 백마역에서 이렇게 서서 명함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2월까지만 해도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악수하고 뭐 어깨 동무하고 이러던 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뻘짓을 계속 몇 번 하고 이제 3월 중순 넘어가니까 딱 가서 명함을 돌리는데 아래층에서 쫙 지하철을 타고 올라와서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서서 있으면 저를 가운데 두고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함도 안 받고 고개도 막 이러는가 하면 뭐 이러기도 하고 욕설도 퍼붓고 그렇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민심이라는 게 이게 숫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요. 예. 그런 걸 느꼈던 뭐 지나간 얘기니까 가슴 아프네요. 근데 개요대 지금 연수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선거 그렇게 되고 나서 뭐 방송 활동 좀 하다가 그 일본 도쿄에 있는 이제 게이오 대학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그 방문 연구원으로 도쿄에 계속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집안에 상을 당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장례식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조기 대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돌아갈 제가 지금 저 비행기 표를 못 끊겠어요. 양심상. 네, 제가 이게 지금 급하잖아요. 예. 이게 무슨 정상적인 대선도 아니고 조기 대선. 네. 이게 뭐 이거 마라톤도 아니고 뭐 100m도 아니고 50m 달리기 같은. 맞습니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야 이런 때 누굴 돕냐 그러면 네. 고민이 됐죠. 일본에 있을 때도 고민이 됐는데 역시 저는 뭐 결론이 좀 간단합니다. 누굴 돕겠어요? 아니 지난번에 4월 10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뭐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서 응원도 해주셨지만 그 국회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출정식 같은 걸 했잖아요. 네. 대선 선언을 하면서 출정식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오셨었잖아요. 네.
상을 당해서 서울을 한국을 방문했다가 야 내가 그래도 삼선을 한 정치인으로서 이 선거판에서 그냥 누군가를 응원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내 양심에 좀 걸린다 이런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1차적으로는요. 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치인은 명분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명분. 그 지금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 나온 우리 국민의힘 그 경선 주자들 뭐 다 우리 뭐 보수고 우리 또 국민의힘에 뭐 다 좋은 분들인데 다 선배님들이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과연 조기 대선에 나올 만한 이게 우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 비전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저는 한동훈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8명으로 추려진 네. 가운데에서 왜냐하면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후보는 정말 그 계엄의 강에 빠지는 국민의힘을 겨우 건졌잖아요. 우리 빠졌으면 그냥 죽는 거죠. 거기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네, 다 죽는 예, 거죠. 우리는 뭐 선거 해볼 것도 없습니다. 무슨 그 낫으로. 예, 무슨 낫으로 후보를 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2월 3일 그 밤에 정말 그 중요한 결단을 해줬어요. 저도 그때 이제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계엄이 계엄 선포가 하고 아니 제가 저의 직장이었던 국회 헬기가 내리는데 저는 또 국방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군이 움직인다는 거, 더더군다나 국회를 향해서 움직인다? 이거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만약에 헬기를 타고 이 아밤에 움직여야 될 것은 훈련장이거나 네. 아니면 그 북한에서 우리를 도발을 하거나 그러면 휴전선 근처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 북한에서 굉장히 그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혹시 그러니까 그 헬기가 국회의사당에 내리는 것은 북한의 무장 간첩들이라든가 테러 세력들이 국회를 점령하려고 와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이 출동했나? 일단 왜냐하면 입법부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6.25 때도 그랬어요. 선거도 치렀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한동훈 대표가 18명의 의원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딱 나서기 전에 한마디 했잖아요. 이 잘못된 계엄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죠.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만약에 그때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만약에 없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 판단으로는 만약에 민주당하고 야당 의원들만 있었고 그때 야당 의원들끼리만 계엄 해제 동의안에 이거 표결했다. 아마 그 당시 보면 윤 대통령 그 성격이나 기질로 봐서는 계엄 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굉장히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그때 있었던 게 숫자 18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어떤 그 이후 이걸 보면은 어떤 그 영향이 컸죠.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봤을 때 평상시에는 정치인들의 정치력, 리더십이 잘 안 보여요. 평상시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좋고 아주 나이스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밥도 잘 사고 그렇죠. 인사 잘하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정치인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야당만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아마 대통령의 성격상 그것을 인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우리 역사에서 또다시 우리가 과거 1980년대처럼 그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뭐 그 역사적인 일을 한 것이고 그거는 뭐 조갑재 선배 같은 경우도 조갑재 선배는 그 문장 있잖아요. 불법적인 계엄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명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사실 정치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원칙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류에 그 휘둘리지 않고 굉장히 양심적이고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저는 그걸 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보는데 뭐 저도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정치인은 원칙과 소신이 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랬고요. 저 서양도 그렇고 늘 보면은 그 지도자가 부패하거나 정치적인 결단을 잘못하거나 이런 거 보면 또 측근들한테 휘둘리거나 또 뭐 계엄을 일으키는 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 공과사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후보, 저는 공과사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공과사가 분명한 이런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참 맞는 말씀이고 저도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인이 했던 우리는 공적 무대에 있기 때문에 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그게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저게 이제 그날이에요. 박정하 의원 그 옆에 제가 뒤에 있었는데 저 사진은 저는 안 나와. 저기가 맞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사당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 휴게실까지는 들어가서 저기서 이제 계속 기록을 하면서 12시 55분에 그 통과되기 바로 5분 전에 그 숲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허둥지둥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저기 한지아 의원 뒤가 우리 김정혁 의원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저게 전가요? 제가 저 뒤에 있었나? 눈이 좋네. 눈이 저보다 좋네. 예. 근데 어쨌든 저 현장에서 그때 그 두려움과 공포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제 707 특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잡혀갈 것이다. 다 끌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할 때, 저희가 정말 얼마나 공포에 젖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적 가치를 위해서 그 용기를 냈고,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지금 내 인생은 이제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이 시점에 있어서 저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 김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만약에 그냥 날려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것과 싸우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한다면 아마 제 평생 이것들 때문에 이 순간을 돌이킬 때마다 제 인생에서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나도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겠다. 한동훈과 함께 이런 생각을 좋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선거를 자주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너무나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조기 대선을 해서 우리가 정권 가져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 선거가 중요한 것은 그냥 정권을 가져오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제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젊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젊다는 게 나이도 젊죠. 근데 이제 나이가 젊다기보다는 한동훈 그 후보가 쭉 걸어온 길,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썼던 그 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터뷰, 제가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예, 그랬는데 역시 준비가 됐어요. 딱 보니까 이게 다들 이제 한동훈 후보가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괜히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딱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또 소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586 중심의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지금 해왔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86 정치인들도 민주화운동도 하고 과거엔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점에서
그 과거에 내가 뭘 했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런 그 자리에 앉으면은 옛날 얘기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루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입 바른 소리잖아요. 예. 뭐 이게 주워들은 국가와 얘기예요. 민족이 예. 어떻고 뭐 경제 성장을 예. 해야 되는데 그거는데 안 돼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네. 그냥 맞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한 예.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미래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라온 세대가 하는 게 이젠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출정식 때 딱 제가 뭐 페북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한마디,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는 말에 제가 아주 꽂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역시 자기의 어떤 소명을 알고 있고 그 소명을 능히 잘할 사람이다. 지금 뭐 우리 경선 주자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이제 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며 이런 얘기는 다 해요. 경제 복지 얘기 다 하고 국가 미래 비전 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역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입니다. 젊고 나이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재명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맞짱 TV 토론을 한다. 저는 이재명을 압도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한동훈 그렇게 후보가.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한동훈이 아닌 다른 우리 후보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분이 없어요. 우리는 탄핵의 강, 계엄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이재명 앞에서 할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일단 그게 기본 전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미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뭐 두렵고 뭐 그런 게 이재명이 뭐 범죄자고 뭐 범죄 혐의자고 해가지고 과거가 이상하고 해가지고 저는 이재명이 이상한 게 아니라 뻔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할까요? 적폐청산 5년 내내 할 겁니다. 피비린내가 나겠죠. 예, 경제 한때는 뭐 재벌 해체하는 게 내 모든 정치 생명 걸겠다. 재벌 네. 해체하는데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재명의 망원 집에 쫙 실려 있죠. 네. 근데 지금 삼성을 해체하는 게 네. 내 뭐 목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근데 기업인들 만나서 경제 살리겠다 하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외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쉐쉐 외교 하겠죠. 북중러 블록 쪽으로 상당히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할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게 지금 단순한 무슨 안보 외교 전쟁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역 전쟁이고 경제 전쟁인데 여기서 우리가 삐끗해가지고 북중러 쪽으로 간다. 쉐쉐 외교한다. 그다음에 5년 내내 친일 잔재 청산한다. 저는 이재명 정권은 생각만 해도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시 한동훈이 미래를 봐서도 압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요. 아까 이제 그 이재명과 맞서서 토론을 벌일 때 공방을 주고받을 때 그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김문수 그 우리 후보님이 그 뽑히셔서 그 후보가 되셔서 토론을 벌인다면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자유통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거기 초대 당대표 당대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대표 하시다가 그 나중에 또 그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누구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이분하고 서로 합당했다가 나중에 또 정광훈 목사가 탈당하라 그러니까 탈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보면 무슨 뭐 그 우파와 좌파에서 뭐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알고 보면 정광훈 목사님 아바타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나 탄핵이나 여러 가지 이거를 봤을 때 어차피 지금은 이제 계엄 때문에 또 탄핵 때문에 벌어지는 선거인데 다른 분들은 한마디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한테.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들 그 앞에 서면은 그 완전히 무장 해제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후보만이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했었고 정말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너무나
저는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를 믿고요. 그다음에 그 공과 사가 좀 분명하고 이제는 좀 빠릿빠릿하고 좀 똑똑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해야죠. 지금 21세기 지금 AI 혁명 시대에 정말 우리가 고루한 그 대통령 이거 이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이게 시대 극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제 친구들 만나면 다 그런 얘기해요. 정치권하고 이제 관계 세상 좀 바꾸자, 시대 좀 바꾸자. 이거 뭐 저 이재명도 뽑아놓으면 뭐 이성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성열 대통령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극복을 해야지. 이제 좀 새로워져야지.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좀 뻗어 나가지. 제가 이제 사실 일본에 있으면서 좀 느낀 거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뭐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이제 뭐 내각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개헌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한국 괜찮냐?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냐? 국민의힘이라는 그 여당이 계엄을 반대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선거를 곧 치르게 될 텐데 굉장히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우리가 잘 치러가지고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권 그러면서도 그 소위 87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 지금 이게 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의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회 때 지금 정치가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편으로만 끌어당겨서 이기는 줄다리기 정치잖아요. 중간에 있는 뭐 그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옛날에 운동회 때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공 굴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굴리는 거. 같이 굴려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골인 지점까지 같이 가는 거. 이게 원래는 정치거든요. 아니면 2인 삼각경기나.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진보든 보수든 그냥 그 줄다리기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는 영차 좋은지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가 그 경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중산층 성장 이거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양극단의 정치를 해결하는 정치적인 방안 토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중산층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정치적으로는 중도하고도 일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극단화, 양극화되어 있는 경우죠. 아주 그냥 큰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당 국민의힘 지지하는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사돈도 맺고 싶지 않다, 친구도 하고 싶지 않다, 결혼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 이런 것들이 극대화돼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다, 뭐 같은 민족이다, 5천 년을 여기서 함께 살아왔다. 사실은 옛날에 그게 굉장히 자랑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정치인들입니다. 뭐 저희 둘 다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 이렇게 갈갈이 갈라놨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자기 나라 국민을 그 반일 불매운동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을 토착 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보통의 인간은 그 사실은 감성이 많이 지배한다고 봐요. 저는 평소에. 뭐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튼 감성이 많이 지배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란 일 할 때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당신들끼리 그걸 좀 잘 답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보면은 뭐 나란 일을 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더 국민들을 나누고 쪼개고 이래가지고 자꾸 모든 국민들을 양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망조죠. 그래서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그 체제를 또 새로운 체제 만들어야 되고 양극단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나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꿈꾸잖아요. 사실 많은 국민들은 지지자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 그건 누구들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아주 잘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 성찰, 반성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 나를 지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당신과 여러분의 대통령입니다. 아마 그런 정치를 해주는 사람을 지금 바란다고 봐요. 그 한동훈은 그거를 양쪽을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배신자 프레임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제가 아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도 지금 1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밤잠을 못 자고 정말 머리 아팠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데 하지만 나란 일을 해야 될 지금 숙명이기 때문에 국민 먼저, 나라 먼저, 법과 헌법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맞는 정치 리더십의 저는 그 소양이라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반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뭐 토착외군이 뭐니 애국자니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그때 이렇게 분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계엄을 하면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싹쓸이하겠다 이런 얘기 듣고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열받았어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같은 나라 국민을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나 반국가 세력이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간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득식을 거릴 겁니다. 그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잡으려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에 수사권 돌려주고 경찰에도 대공수사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려고 해야지 이거를 계엄으로 해서 아니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싹쓸이해서 하겠다는 이건 문재인식 극단주의와 똑같은 극단주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두 사람 다의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 이후에 그래도 선거가 이제 미래를 위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 이 정권을 뭐 교체했다. 정권은 교체가 됐죠.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정권 교체일까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까요? 이재명으로 정권의 교체를 했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국민을 화합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갈까요? 지금보다 훨씬 참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위한다면은 양극단을 이제 벗어나고 극복하고 넘어서는 정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헌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줄 사람은 지금 개헌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의 임기를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아니면 개헌 제가 국회의원 3선할 때도 개헌 얘기 맨날 나왔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그 자리에 가면 다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동훈 그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기 진선희 씨께서 언제 100분 토론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언제 나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밤입니다. 그날? 예. 다음 주 화요일에 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00분 토론 나가서 우리 김영우 의원이 활약하는 것을 지켜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생각을 가끔가다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지금 민주당이 180석 그리고 야권 세력까지 한 190석 다 합치면 넘지 않습니까? 근데 190석이면 200석이 개헌선에서 불과 10석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잘하면은요 이재명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하면은 옛날에 의원 꿔주기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그거 합니다. 그래서 개헌선 넘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헌법에다가 그 뭐 무상복지 포퓰리즘 이거 다 때려놓고
그런 조항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뭐 지금 있는 공수처도 아주 희한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간첩 잡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 이제 그 관련 보고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말 간첩은 은밀히 간첩을 잡는 게 간첩 잡는 그 방법입니다. 이걸 한 번에 때려잡겠다? 그거는 전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간첩들이 다 증거인멸하고 그다음에 시위 때 오히려 왕창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재명 만약에 정말 그런 정권이 되면 꼬는 게 아니고 뺏어올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거의 붕괴시키면서 협박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자, 너 우리 쪽으로 올래 안 올래 하면서 약점 잡아서 협박을 하면 아니 그 의원 10명 정도 그 뺏어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능해요. 거기다가 뭐 있잖아요. 약점 잡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 약점 선거법이 됐든 아니면 무슨 개인적인 뭐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아닌 다른 사생활이 됐든 이런 걸 갖고서 협박을 해가면서 끌어당기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했을 경우 그러면 분명히 국민의힘 그중에서 10명 이상 끌어들여서 국민의힘 붕괴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200석 이상이 돼서 그러면 국회 의석수는 200석을 가진 정당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김명수 옛날에 대법원장 임명했듯이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 재판소장하고 또 임명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법관들에서 법원까지도 자기가 다 장악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괴물 정권이 탄생하는 겁니다. 괴물 정권. 그렇죠. 지금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실 사당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당화됐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되고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됐다. 야, 이거 나라에 이거 뭐 사국하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그 혼자 마음대로 하면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너무나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5년 내내 계엄을 하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답이 있죠. 한동훈. 근데 국방위원장을 하셨으니까 그 이재명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요. 네. 그 한미 관계가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다 그 지연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온갖 그 핑계를 대가면서 그 훈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제가 알고 지내던 그 친구가 그 친구라기보다는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후배처럼 지냈는데 그 공식적으로는 한미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 한미 관계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과거에 이제 한미 관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런 사태 다시 오고 그다음에 북중러하고 뭐 우리가 멀어졌다고 일본과 가까워졌다고 탄핵 소추 시킬 때 탄핵 안에도 그 사유를 집어넣었었잖아요. 이런 나라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것은 이재명 그냥 의원도 아니고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본인이 한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병합 합병된 이유는 카스라 테프트 조약 미국 때문이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승전 미국이지 뭐.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일본에 합병됐다? 당대표가. 그러고 나서는 또 주한 그 주중대사 앞에 가가지고는 머리를 조아리고 계속 야단 맞고 있고 그 여러 의원들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인터뷰를 할 때는 또 쉐쉐 하면 그만이지 왜 중국에 대해서 시비 붙냐. 이런 얘기를 일국의 제1당이죠.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야당입니다만은
당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어처구니 없다. 그때 미국은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저도 이제 꽤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만은, 야 어떻게 한미일이 지금 공조를 잘해도 정말 어려운 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긴밀하게 경제, 안보, 외교, 군사훈련 해도 될까 말까 한 때에 이렇게 그 한미 간에 금을 내나, 이런 걱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정말 그 다른 건 몰라도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물샐 틈이 없어야 됩니다. 국방의 시기에는 1분 1초도 멈춰서면 안 되고요. 뭐 한미 연합훈련을 미룬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19 소방대원들이 불 끄는 연습을 미루면 되겠습니까? 언제 불이 날지도 모르는데, 전쟁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북한이 그 병력을,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내보냈잖아요. 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실전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그리고 드론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터득됐을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어설퍼 보여도요 군사 훈련이나 군사 작전 면에서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지금 대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걸 캐치하는지 아세요? 일본 아니에요? 네, 일본 또는 미국인데 일본이 그렇게 지리력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감청을 아주 잘합니다. 감청 기술이 그 우리보다는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일본하고의 어떤 군사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한미일은 그 우리가 약한 고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이런 얘기까지 뭐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은 계속해서 갓근 전술이라는 걸 했어요. 갓근 전술. 우리가 갓을 쓰잖아요. 여기도 끈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양쪽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끊으면은 갓은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갓은 한미를 끊거나 한일을 끊으면은 한미일은 작동이 안 된다. 이게 북한이 오랫동안 김일성 때부터 오랫동안 추구해온 갓근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이 똑같이 기능을 하고 협력을 할 때 안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 쉐쉐 외교하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 뭐 친일 잔재 청산 이거 분명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이게 이제 갓근 전술 그대로 말려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북중러가 우리를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경제, 외교, 안보 다 망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위험합니다. 야, 저 그래픽을 또 어떻게 금방 야, 저 어디서 저렇게 찾으셨어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예. 근데 정말 어저께 누구지? 그 김경진 의원이 그저께죠. 그저께 이 자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예. 김경진 의원이 그 세계 15개국을 맞아요. 돌면서 그 느꼈다는 게 그거잖아요. 야, 어느 나라든 한때 잘 나갔던 때가 있었다. 그 잘 나갔던 때에는 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 시대를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사실 저희도 이승만, 박정희라는 어떤 걸출한 그 지도자들이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레일을 깔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위를 기관차처럼 달려갔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주 위기의 상황. 이게 대한민국이 우상향으로 할 것이냐, 좌하향으로 할 것이냐,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가 다 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김영우 의원님의 픽은 한동훈. 왜냐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인간적으로 이제 이건 뭐 조금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보니까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미국 신부님 밑에서 그 복사를 했나 봐요. 한동훈.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 뉴스를 제가 이제 일본에서 보고 청주에서 네, 수동 성당? 예. 예, 그 성당의 신부님이 외국분이셨고 거기서 이제 복사라는 거는 그 거기서 뭐 복사가 정확한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신학교 갈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이제 저도 모태 신앙인데
카톨릭인데 저는 이제 포천 성당, 포천 본당에서 호주 신부님 밑에서 복사를 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3 때까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기사 보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그 호주 신부님이 이제 결국 제주도에서 90세 때 돌아가셨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에 그 뉴스를 보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저 사진에 나오는 네, 저게 복사죠. 왼쪽에 있는 그거죠. 미사 시간에 이렇게 신부님 도와드리는 거. 서번트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성당에서 신부님이 주는 장학금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중학교 때. 그래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제 텔레그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좋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 토마스 아퀴나스님 맞네요. 예. 저는 라이문도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봉사하고 그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응원도 해주시고 또 본인이 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종교 이역을 떠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너무나 힘든 뭐라 그럴까 이 모든 솔직히 우리나라의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뭐 보수뿐만 아니라 특히 보수는 이 마음에 또 상처가 있잖아요. 지금 있죠. 너무나 어려운 때잖아요. 어쨌거나 2명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되고 한 거는 뭐 저희가 지은 죄도 이제 있죠. 그래서 서로가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선에 나선 지금 이제 8분인데 그 서로 이렇게 좀 비하하거나 헐뜯거나 이러지 좀 마시고 벌써부터 한동훈 대표 이제 굉장히 이제 유력하다 보니까 공격을 좀 많이 받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는 결국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어저께 저녁에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분들께서 5분이 그 윤 어게인 당이라는 것들을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에 기자들을 뭐 500명인가를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하면서 당신이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길래 내 그 개인 정보 유출 아니냐, 왜 나를 여기다 초청을 했느냐. 뭐 기자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초청해주면 정말 땡큐인 거죠. 정보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쪽에서 정보 제공 쪽에서 알아서 정보를 준다. 그러면 정말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항의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 당이 뭐지? 근데 그 변호인들 주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당을 만든다. 그래서 윤 어게인 당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몇 시간 만에 이게 다시 이제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 당 경선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뭐 나와서 다시 이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윤 어게인 당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철저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활용하는 거예요. 아마 때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본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 정치적인 이벤트인데 이렇게 쉽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기자회견하고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의 당원 발기인 대회도 해야 되고 당령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러고 있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너무 정말 홧김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좀 활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좀 아픕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경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 치러야 되는 경선이고요. 정말 답을 찾아야지 여기서 그냥 이판사판으로 나가고 뭐 신당 얘기하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 나오고 이거는 망하자는 길이죠. 그거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죠.
그런 얘기는 저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단일화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윤 어게인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인가요? 그 한동훈 그 후보께서 네, 오늘 최재형 그리고 조경태 두 분이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답변을 하셨던데 이제 그 신당 얘기 나왔을 때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을 과거로 놓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하는데 뜨끔했어요. 그 짧은 말이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마치 12월 3일 날 밤에 잘못된 계엄입니다. 제가 국민들과 함께 막아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한동훈 대표, 한동훈 후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늘 아프죠. 본인이 말은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말을 다 안 하는 이유는 공과 사를 일단은 구분해야 된다. 나란 일을 할 경우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과거로 놓아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하는 거는 그건 우리 보수가 아프지만은 새겨야 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보수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명언을 했다. 그게 답이다. 우리는 그 계엄과 탄핵의 강을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던데요. 예. 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지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서 만들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 어게인이라는 그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로 보내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그 김영우 전 의원 말씀하신 것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자세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김영우 의원 계속 남아 계시면서 우리와 적어도 이제 선거할 때까지는 개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학교에서 잘리겠는데 진짜. 뭐 학교에서 뭐 뭐 학위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학위 받으러 가는 거 아닌데 여기서 많은 경험을 하고 가셔서 또 일본에 가서 그런 강의를 해주면 학생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동훈 대표 잠깐 만났는데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일정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압도적이에요. 다른 후보들은 뭐 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고 우리 대표님 괜찮냐 체력은 그랬더니 선배님 그래도 저는 젊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 근데 그겁니다. 그게 뭐 나이가 젊은 거보다는 그런 정신으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가 어디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 방송 출연한다 그러면 일단 안심이 돼요. 안심이. 우리 걱정이 안 되죠. 안심이 돼. 저도 그 선거운동 캠프 참 많이 해봤는데 일단 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또 너무 잘했어. 그래서 또 안심이 되고 그겁니다. 그게 준비된 한동훈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훌쩍 54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조금 먼저 정시에 시작했죠. 오늘 저희한테 성원해 주신 분들 그 사연 주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뭐 좀 더 있던데? Y킴님. 이게 미국에 계신 분이군요. 미국에 계신 달러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 시대에 가장 걸맞은 리더는 한동훈.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귀비님, 뭐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김종혁, 김영우님, 한 캠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드립니다. 순돌이님, 한순실님이시군요. 한순실입니다. 나의 패친 김영우 위원장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까 만나셨죠? 캠프에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6월 3일날 샴페인 들고 만납시다. 늘 응원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죠. 인첼로님,
예, 감사하고요. 일몬도 100 천사님, 김영우 의원님 총선 끝나고 대표님 비난하는 목소리에 맞서주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는데 팀 한동훈호에 와주시니 꿈 같아요. 총선 때 지지 문자 몇 번 보내며 기대도 안 했었던 답문자를 7번이나 보내주셔서 진짜 따뜻한 분이라 느꼈어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네요. 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일몬도님하고 또 이렇게 라이먼도. 두 분 참 잘 어울리십니다. 닮은 꼴 정정당당 미소 천사 김정혁 김영우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지님처럼 이렇게 마법을 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한동훈 대표님만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선명한 색깔을 내야 합니다.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춤하는 순간 하이에나들이 달려들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계엄 때 김건희 여사 때 뭐 했냐고, 어디에 있었냐고,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거냐고 그들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사신님, 젊은 대통령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불사신님 얘기하셨어요. 해봅시다. 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소중한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방송,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끝나면 아까 한동훈 대표가 비전 발표회 10분 동안 한 거 있거든요. 그거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서 한동훈 대표의 미래에 대한 비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어떤 그런 본인의 포부와 각오,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오후 1시에 티키타카 쇼가 있습니다. 아시죠? 티키타카 왔다 갔다. 내일은 박상수님과 김영주님, 상당히 강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티키타카 쇼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섭외가 되면 요 티키타카 쇼, 그 다음에 우리 또 안준영 기자가 방송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혹시 또 인터뷰가 누군가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인터뷰는 조경태 의원입니다. 우리 저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신 분이죠. 자, 오늘 김영우 의원을 모시고 삼선의 자리를 박차고,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차고 나와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반듯하고 젠틀한 잘생긴 김영우 의원과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